안녕하세요. 평소 사연을 즐겨 듣고 있는 여성 애청자입니다. 최근 저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모두 그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말 천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히 깨닫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제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14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5년 전까지는 남편 회사 문제 때문에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이제야 분가해서 살게 되었죠. 사람들은 제가 시댁에서 긴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 다들 안쓰럽게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댁에서 살면서 불편한 게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유일한 며느리인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기에 고부 갈등이 전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저는 쿵짝이 잘 맞는 편이라 남편과 시아버지 흉도 잘 보고 뭐든지 터놓고 지냈죠. 어머니, 정한 씨 좀 혼내주세요. 어제도 술 먹고 늦게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술주정까지 부렸다니까요.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애들도 정한 씨 술주정에 자다 깨서 무섭다고 엉엉 울었고요. 아니 어쩐지 어제 새벽에 시끄럽다 했더니 그 자식이 술주정을 부린 거였어. 어째 정한이 놈도 네 시아버지랑 하는 짓이 똑같냐. 오늘 저녁에 집 들어오면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로. 네 어머니, 저랑 약속하신 거예요? 정한 씨 꼭 홍군형 내주셔야 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알았어. 이 CM이가 오늘 정한이 녀석 들어오자마자 바로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와 시어머니가 갈등 없이 모녀처럼 너무 잘 지내서 그런지 남편은 집에 본인 편이 없다며 종종 질투를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서 그런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었죠. 오히려 아이들이 태어난 후로는 시부모님께서 나서서 봐주시기도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고요. 물론 저도 시댁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워낙 무뚝뚝하신 성격이라 그런지 다가가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가끔씩 너무 무뚝뚝하고 강압적인 편이라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큰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댁에 얹혀 살기는 했지만 2층을 주로 썼어요. 그래서 1층에 내려가지 않는 이상 시부모님과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시댁에서 이사를 나가기로 했을 때 아쉬움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나서서 남편에게 꼭 이사를 해야 하냐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요. 여보, 우리 꼭 이사 가야 돼? 어머니 아버님이 애들도 잘 봐주시고 나도 여기가 익숙하고 좋은데. 아, 지금 이사 갈 집이랑 다 구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당신 쿵짝 맞는 엄마랑 떨어져 사는 게 싫어서 그런 거지? 괜히 애들 핑계 대지 마셔.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아버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최근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숨이 차다고 하셔서 계속 신경이 쓰이네. 병원에 가보자고 말씀을 드려도 이러다가 괜찮아진다면서 안 가려고 하시고. 아, 그래? 나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시던데. 내가 아버지랑 얘기해서 이사 가기 전에 병원 모시고 갈게. 그리고 이사 문제는 회사랑 거리가 멀어져서 어쩔 수가 없어. 대신 시간 나는 대로 집에 자주 들르자. 알았어. 나도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한번 해본 소리야. 결국 저희 가족들은 시댁에서 나와 이사를 하게 되었죠. 오랜 시간 한 집에 살던 시부모님과 분가해서 살게 되니 시원섭섭하더군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이사를 나오면서 시댁에 종종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이 다른 지역에 있기도 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찾아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만나기 힘든 사이가 되었고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덧 저희 가족들이 분가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저희 부부는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시부모님께 연락은 자주 드리는 편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는 친정엄마처럼 할 말 못할 말 다 나누는 사이였기에 더 자주 전화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평소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은 적이 없었기에 저와 남편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혹시 당신한테 따로 연락 온 것 없었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괜히 걱정이 되네. 엄마한테서 따로 온 연락은 없었는데? 아니, 얼마나 연락이 안 됐길래 불안해하는 거야? 어제부터 계속 전화하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네. 통화 연결음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보면 일부러 끊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 아휴, 그럼 혹시 아버지한테 연락해봤어? 아버지는 엄마가 왜 전화 안 받으신지 알고 있을 텐데. 나도 어머니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낮에 연락해봤는데 아버님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당신 집에 들어오면 다시 전화해보려고 했지. 남편은 시어머니가 전날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저의 이야기에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급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더군요. 저녁 시간이라서 그래도 전화를 받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전화 연결이 안 되었죠. 심지어 배터리가 없는 것인지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정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다급하게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저희 두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굉장히 평온하더라고요. 니들이 다 늦은 밤에 무슨 일이냐?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희 집에는 딱히 별일 없는데 아버지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예화가 어제부터 엄마랑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요. 네 엄마랑 전화가 안 된다고 이 밤에 연락한 거냐? 우리같이 늙은 사람들한테 일이 있을 게 뭐가 있다고 이 난리를 피워. 아버님, 한두 시간 연락이 안 되는 거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머니가 어제 낮부터 계속 연락이 안 되어서요. 정말 집에 무슨 일 없는 거 맞죠? 네 시어머니 동네 슈퍼 아줌마랑 같이 여행 갔어. 노느라 바빠서 휴대폰 볼 시간도 없나 보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자라. 저희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여행을 가셨다고 해서 의아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남편이나 저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자꾸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여행을 갔다고 해도 휴대폰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행을 가신 거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저녁에 충전을 하면서 한두 번씩 들여다는 볼 텐데 휴대폰이 꺼져 있으니 이상하다 싶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평소에 혹시라도 전화를 못 받아서 부재중이 생기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오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디 멀리 나가시더라도 자식 며느리가 걱정을 할까봐 미리 알리셨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행 간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여보, 어머니 여행 가신 게 맞겠지? 평소에도 시댁 근처를 벗어나실 때는 항상 어디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네. 그러게, 휴대폰까지 꺼져 있으니까 괜히 불안하네. 그래도 아버지께서 엄마 여행 가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만약 주말까지 연락이 안 오면 집에 내려가 보든지 해야지.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주말까지 시어머니의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왠지 모를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가 여행을 가셔서 연락이 안 되는 거라고 하시니까 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말대로 주말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시댁에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 주말이 찾아오게 되었죠.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어 매일같이 휴대폰을 손에 잡고 있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의 휴대폰은 주말이 올 때까지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주말이 찾아오자마자 시댁에 있는 동네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는 사람이라 혼자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시댁에 있는 동네로 찾아가게 되었고, 가는 길에 과일이라도 사서 가야겠다 싶어 슈퍼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슈퍼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갔다는 아주머니가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가 계시니까 시어머니도 같이 오셨겠거니 싶어 해맑게 여행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시어머니랑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여행은 재미있으셨어요? 여행? 아니, 누가 여행을 갔다 왔다고 그래? 내가 왜 네 시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가? 예? 저희 시아버지께서 아주머니랑 저희 시어머니랑 같이 여행 가셨다고 하던데요. 에휴, 그 집 아저씨가 나랑 네 시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갔다고 했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나는 올해 여행 한 번도 안 갔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거나 착각을 했나 봐요. 저는 슈퍼 아주머니의 말씀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시아버지께서는 슈퍼 아주머니와 저희 시어머니가 함께 여행을 가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슈퍼 아주머니는 여행 이야기를 꺼내니까 본인이 저희 시어머니랑 왜 여행을 같이 가냐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슈퍼 아주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구매한 물건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장 시댁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댁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평소 시어머니께서 친하게 지내시는 동네 아주머니를 한 분 만나게 되었어요. 이사를 나간 후로 거의 못 뵈었기에 저는 반갑게 인사를 드렸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건강하시죠? 아이고, 얘와 너 지금 나한테 인사치레 할 때가 아니야. 얼른 옆 동네에 있는 굴다리 밑에 한번 가봐라. 예? 뜬금없이 굴다리 밑에는 왜요? 거긴 돈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 아니에요? 저는 동네 아주머니 말씀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랬더니 동네 아주머니는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있나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시더니 제 손을 끌고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네 시어머니 옆 동네 굴다리 밑에 자리 잡고 앉아있다. 내가 얼마 전에 옆 동네 살고 있는 교회 집사님을 만나러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곳에 있는 네 시어머니를 보고 아주 자지러지는 줄 알았어. 예? 아유, 저희 어머니가 왜 멀쩡한 집 놔두고 옆 동네 굴다리 밑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유, 아주머니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정말이라니까. 나도 슈퍼 옆에 내가 동네 부녀회장이라 동네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는데 하여튼 네 시어머니 굴다리 밑에 자리 잡고 앉아 있어. 동네 아주머니는 슈퍼 아주머니가 동네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 동네 사람들이 모두들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다만 본인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슈퍼 아주머니와 시아버지가 세상에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이이고 시어머니는 집이 없어 쫓겨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여 한 푼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시어머니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본인이 아주 애가 탄다고 했죠. 저와 남편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식을 몰래 알려주기라도 할 텐데 오며 가며 인사만 한 사이라서 알리지도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뭐고 시어머니가 집이 없어서 쫓겨났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래서 한동안 뭐라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아주머니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저에게 일단 굴다리 밑에 가보라고 하신 후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셨죠. 저도 한참 동안 얼이 빠진 채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고 일단 옆 동네 굴다리 밑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다만 슈퍼 아주머니와 시아버지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분명히 제가 시댁에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니 먼저 집에 들러 과일을 전해주는 척하고 나와서 가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우선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보니 시아버지께서는 TV를 보고 계시더군요. 아니,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냐? 요즘 집에 통 안 오는 것 같더니. 여기 주변에 살고 있는 아는 언니 좀 만나러 왔다가 근처에 온 김에 어머님 아버님 얼굴 뵐 겸해서 들렀죠. 아버님, 제가 과일 좀 사왔는데 드시겠어요? 괜찮아.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아직 안 꺼졌다. 그나저나 네 CM이랑은 연락은 됐냐? 며칠 전에는 슈퍼 아주머니랑 여행 간다고 나가더니 이번에는 오자마자 그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다고 하면서 나갔다. 그래요? 아직 어머니한테 연락은 안 왔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요. 친정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여자들 나이 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긴 내가 아는 옆에 애들도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많이 쏘다니더라. 그나저나 너는 저녁까지 먹고 가는 거냐? 아니요. 저도 오늘 저녁에 막내 유치원 학부모 약속이 있어서 다시 올라가 봐야 해요. 과일만 드리고 가려고 잠시 들렀어요. 그래. 네 CM이도 없는데 오늘은 일찍 올라가 봐라. 다음에는 식구들끼리 다 같이 오고. 사실 저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시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잔뜩 긴장을 하면서 시댁에 찾아갔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너무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일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난 후 저는 곧장 옆 동네 굴다리 밑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굴다리 밑을 찾아가면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어요. 시간이 지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그 굴다리 밑은 우스스한 분위기는 물론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피해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곳에 찾아가는 것을 조금 망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곳에 계신다고 하니 무시할 수가 없어서 찾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옆 동네 굴다리 밑에 찾아가게 되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동네 아주머니 말씀대로 시어머니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삐쩍 마른 채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저는 급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팔을 붙잡고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왜 이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말고 빨리 저희 집으로 같이 가세요.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눈이 커진 저의 모습을 보고 흠칫하시더니 목소리까지 변조해가며 사람 잘못 봤다고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는 다급히 도망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여기서 시어머니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가시면 안 된다며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등바등 대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셨죠. 얘와야, 내가 이걸로 너희 집에 어떻게 가니? 나는 죽어도 니들한테 도마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돌아가라. 어머니가 이러고 계신 모습을 봤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겠어요. 얼른 일어나세요. 저랑 집으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봐요. 나는 우리 정환이 상처받는 꼴은 죽어도 못 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알아서 살아갈 테니 제발 모르는 척 좀 해줘.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눈물을 쏟으면서 제 손을 붙잡고 제발 모르는 척 해달라며 애걸복걸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일단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지 않더라도 시어머니의 식사와 계실 곳은 마련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설득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싫으시면 제가 지낼 곳이랑 식사라도 마련해 드리고 갈게요. 것만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괜히 동네에 올라갔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큰일 나. 내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씨 아주머니 하나로 좋게 해. 그러니까 너도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올라가라. 어머니가 이러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냥 올라가요? 그럼 어머니께서 제 뜻 따라주실 때까지 저도 여기 있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이대로 굴다리 밑에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시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저의 행동에 황당해하면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왜 이런 더러운 곳에 앉아? 이래도 소용없으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당장 동네로 올라가. 어머니께서 같이 간다고 하실 때까지 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뜻 따르실지 말지 얼른 결정하세요. 만약 어머니께서 안 가시겠다고 하면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구걸하죠 뭐.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꿈쩍하지 않고 옆에 앉아서 구걸하는 행동을 했죠.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몸소 행동까지 보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결국 마지못해 저를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굴다리 밑으로 올라가 30분 거리에 위치한 동네로 향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는 동네 사람들이 보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시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숙소를 찾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급한 대로 시어머니에게 민박집을 얻어드리게 되었고 주변 음식점에서 포장을 하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눈앞에 음식이 보이자마자 마치 걸신이 들린 것처럼 정신없이 식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게 되었죠. 어머니, 혹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동네 아주머니한테 살짝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얘와 네가 어떻게 알고 왔나 했더니 이씨 아주머니가 말해줬구나.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너는 정원이 걱정하기 전에 얼른 올라가라. 어머니, 얼른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굴다리 밑에서 구걸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설득에 한참 동안 머뭇거리셨죠. 그러다가 결국 조심스레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무심했던 시아버지가 본인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대체 왜 안 하던 짓들을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돌아가신 이모님에게 받은 아파트와 땅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모님은 이모부님을 병원으로 일찍 보내고 오랜 세월 자식 하나 없이 혼자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모님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동생인 시어머니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께서는 2년 전에 이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께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죠. 어머니, 아버님께 왜 이모님 재산 상속을 받았다고 알리지 않으신 거예요? 나라고 왜 남편이랑 그 문제를 상의하고 싶지 않았겠니? 얘와 네가 정한이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니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네 시아버지가 돈 사고를 크게 치고 다녔다. 그래서 정한이랑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었고. 아버님이 돈 사고를 쳤다고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요. 아무래도 네가 걱정을 많이 할까 봐 정환이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어찌되었건 네 시아버지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다 보니 나한테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빼앗아 가거나 날리게 될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숨겼어.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이모님이 월세집에서 살았고 농사짓던 땅은 동네 사람들에게 빌려 쓴 거라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만 남았다는 거짓말을 했대요. 당시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워낙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별다른 트집을 잡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갔다고 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최근까지도 시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상속받은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아시고 지극정성으로 잘 해주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혹시 서류나 세금 고지서라도 찾아내신 거예요? 아니, 서류는 잘 감춰두었고 고지서는 어차피 언니한테 받은 집으로 발송되도록 조치를 해놓아서 들킬 위험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 입으로 털어놓는 꼴이 되었어. 네? 그럼 어머니께서 아버님한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털어놓으신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저의 질문에 깊은 한숨을 쉬시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시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어쩌다 보니 본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들키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몇 개월 전에 시댁에 고향 친구가 놀러 오게 되어 동네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고향 친구는 워낙 오래된 사이라서 그런지 본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고향 친구분은 한참 동안 재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필이면 슈퍼 아주머니를 그곳에서 딱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슈퍼 아주머니는 돌아보면 바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앉아 계셨다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당시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난 거라 신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새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슈퍼 아주머니가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슈퍼 아주머니가 본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겠다 싶어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어졌고 가족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한 후 가게를 나왔다고 했죠. 어머니, 그러면 슈퍼 아주머니가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상속받은 재산 이야기를 모두 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내 친구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나니까 네 시아버지의 태도가 180도로 돌변하더니 갑자기 지극정성으로 식사를 차려주질 않나? 뜬금없이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오더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시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기분을 살피면서 눈치를 봤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기분이 좋아 보일 때 은근슬쩍 이모님한테 상속받은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그제서야 시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해주셨던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죠. 어머니, 그럼 그때 아버님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다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내신 것이고요? 아니, 나는 그때 네 시아버지에게 털어놓지 않았어. 물론 네 시아버지가 알게 되니까 큰일 났다 싶기는 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혼자 살았던 언니가 어떻게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냐며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지.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눈치를 챘던 그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다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슈퍼 아주머니의 말을 100% 믿고 있었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서류를 찾기 위해 안달복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기어코 서류를 찾아냈다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허무하게 시아버지에게 서류와 인감도장을 빼앗겼다고 했어요. 상황을 보니 인감도장을 사용해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상속 과정을 처리하려고 한 것 같다고 했죠. 이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는 재산은 가장이 소유하는 게 맞지 않겠냐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인감 위임장과 상속 재산 협의서를 가지고 나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지장을 찍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힘에 밀려 서류에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설마 이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을 빼앗긴 후에 바로 집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그게 재산 서류를 빼앗긴 후 집에서 바로 쫓겨난 것은 아니었어. 물론 네 시아버지는 상속받은 재산을 차지하고 나서 아나무인으로 나오기는 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동네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아버님이 슈퍼 아주머니랑 바람이 났다고 하던데 설마 이렇게 된 게 그 일 때문인 거예요? 사실 상속받은 재산 서류를 빼앗기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씨 아주머니가 집으로 급히 달려온 적이 있었어.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요. 설마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그렇게 됐다. 내가 네 시아버지 앞에서 바람 피운 문제로 난리를 치니까 이미 받아내야 할 것들은 다 받았다며 나한테 본인 집에서 나가라면서 무참히 나를 내쫓더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시아버지가 돈 문제를 일으킨 적은 있어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면서 동네 아주머니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찝찝함이 계속 가시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결국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시아버지 뒤를 몰래 쫓아다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와 슈퍼 아주머니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자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온 시아버지 앞에서 방방 뛰며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아주 뻔뻔한 태도로 나왔다고 했죠. 방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오더니 재산 서류와 인감도장을 빼앗아 갈 때처럼 억지로 서류에 지장을 찍게 만들었대요. 그리고는 이미 필요한 서류는 다 발급받아 놓았고 변호사 통해서 상속은 처리하고 있다면서 본인 집에서 나가라고 현관문 밖으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와 옆 동네 굴다리 밑으로 가신 거예요? 차라리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죠. 자식 며느리가 있는데 왜 그런 곳에서 고생을 하세요? 내가 쫓겨난 상태로 니들 집에 어떻게 가냐. 게다가 맨몸으로 나와서 10,000원 한 장 가지고 있는 게 없었다. 결국 먹기 살기 위해 굴다리 밑에서 구걸하는 것을 선택한 거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은 후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못된 짓을 직접 두 눈으로 들으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아버지가 정당하게 죗값을 받아야만 시어머니는 다시 굴다리 밑으로 가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지내실 수 있잖아요. 게다가 허무하게 빼앗긴 재산도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갑에서 남겨뒀던 생활비 겸 쌈짓돈 40만 원을 몽땅 꺼내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죠.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일은 제가 해결하고 연락드릴 테니까 일단 이걸로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여기서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예와야, 이번 일을 해결하겠다니. 너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그러니? 나는 괜찮으니까
얼른 이 돈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나쁜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일 꼭 해결해서 빼앗긴 재산 다시 되찾아 드릴 테니까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아이고, 예화야. 이렇게 민박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준 것도 고마우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 정한이한테만 얘기 안 하면 나는 그걸로 됐어. 시어머니께서는 혹시나 제가 나쁜 일이라도 저지를까봐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잘 달래드린 후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손가락까지 걸고 나서 민박집을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난 후 주변에 위치한 가게에 들어가 변장을 하고 시댁 주변에 몰래 숨어서 시아버지와 슈퍼 아주머니를 지켜보았어요. 아무래도 상황상 그날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는 따로 연락을 하여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해놓았죠. 저는 그날 초저녁부터 두 사람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증거물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슈퍼 아주머니와 바람을 피우는 모습부터 두 사람이 함께 시댁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처럼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 소유의 재산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영상으로 남겨두었어요. 사실 시댁 주변에서 변장을 한 채로 밤을 꼴딱 새야 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옆집에 살고 계시던 동네 아주머니께서 저의 모습을 알아보시고 도움을 주셨죠. 덕분에 저는 시아버지와 슈퍼 아주머니가 잠드신 후에는 옆집으로 가서 하루 신세를 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에도 저는 두 사람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최대한 증거물을 많이 모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찾아오자 저는 모아놓은 증거물들을 가지고 곧장 시어머니가 묵고 계시는 민박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분명히 시어머니께서는 뭐라고 하실 테지만 저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정을 설명하고 시어머니가 묵고 계시는 민박집 주소를 알려줬죠. 여보, 아무래도 당신이 월요일 하루 휴가 내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 있길래 갑자기 휴가를 내래? 혹시 사고라도 난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나 어머니랑 민박집에 있어. 저는 민박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시어머니의 사정을 알고 노발대발하더니 곧장 아이들을 지인에게 맡긴 후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남편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한 것을 아시고 아주 난리가 났죠. 아이 뭐라고? 얘와 너 왜 나랑 한 약속을 안 지켜? 내가 정환이한테는 제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 어머니,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해요. 저도 숨겨드릴 만한 일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심각한 일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 나랑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잖냐. 정환이 충격 많이 받았을 텐데 이 일을 어째. 어머니, 어차피 정환 씨도 금방 알게 될 일이에요. 저는 어차피 남편도 금방 알게 될 일이라며 시어머니를 최대한 안심시켜드리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셨죠.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났을 즈음 남편은 민박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저는 곧장 모아놓은 증거물들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제가 모아놓은 증거물들을 확인하더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굳은 표정으로 시댁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남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며 난리를 쳤죠.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엄마를 그런 식으로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엄마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기나 해요? 이건 알아. 이 버르장말이 없이 어디서 아버지 멱살을 잡아? 그리고 이혼한 사이에 한 집에서 사는 게 이상한 거지. 네 엄마 이미 이혼 서류에 지장 찍었고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로 받은 거니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거라.
시아버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뻔뻔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제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도 황당했던 것인지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지금 누가 재산 분할에 합의를 했다는 거야? 당신이 이혼 서류에 억지로 지장 찍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재산 분할에 합의를 할 수가 있어? 나 일 그냥 못 넘어가. 당신이 못 넘어가면 어쩔 건데? 최근까지 굴다리 밑에서 구걸이나 하던 양반이 이제 본인 편 왔다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서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일 당장 날이 밝는 대로 변호사 만나서 할 수 있는 소송 다 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 네가 변호사 살 돈이나 있냐? 정한이네 애도 돈 없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설마 아들 며느리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가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자 시아버지와 슈퍼 아주머니는 대놓고 비웃어댔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누가 이기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저희 부부를 끌고 시댁에서 나왔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민박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엄마, 아버지랑 슈퍼 아주머니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부담할게. 이 사람이랑도 얘기 끝냈고 주변 지인 통해서 변호사도 구해놨어. 그러니까 내일 변호사 상담 걱정하지 말고 받아. 아니야. 니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운데 앞으로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돈도 없잖아요. 그냥 저희 도움 받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두 사람의 이야기에 어차피 제가 모아놓은 증거물도 있고 불리한 것은 시아버지 쪽이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소송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큰 비용 들어가는 것이 없을 테니 혹여나 돈 구하겠다고 여기저기 손 벌리지 말라며 단호히 말씀하셨죠. 저희 두 사람은 시어머니 말씀에 일단 상황을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오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예정대로 아침 일찍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죠. 사실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어머니는 다행히 시아버지와 슈퍼 아주머니를 상대로 고소 절차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슈퍼 아주머니는 고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면 재판도 이길 수 있다면서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러나 재판 결과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완승이었죠. 그로 인해 시어머니는 빼앗긴 재산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제야 두 사람은 위기를 느꼈는지 저희 집에 계시던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다 돌려줄 테니 위자료만 빼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뻔뻔하게 나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위자료를 빼달라고 하냐면서 속 시원하게 두 사람을 내쫓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로 시아버지 명의로 있던 시댁 집을 줘야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되찾은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넘겨주셨어요. 사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조금 일찍 상속을 하게 됐다. 네 아버지한테 찾아온 재산 니들이 가지고 가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재산 저희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필요하신 곳에 쓰세요. 그래 엄마, 힘들게 찾아왔는데 우리 부부한테 다 주면 어떡해? 아니야. 어차피 니들한테 줄 재산이었어. 그러니까 사양 말고 받아도 돼. 나는 위자료 개념으로 받아놓은 집에 내려가서 살 거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시어머니께서는 끝내 거절하는 저희 부부에게 이모님에게 받은 땅과 17평짜리 아파트를 넘겨주셨죠. 그리고 모든 상속 절차가 끝난 후에 다시 시댁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그때쯤 저희 부부는 우연히 끊겼던 시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모르는 번호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오셨거든요. 정환이냐? 니들 부부 나 원망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내 전화 끊지 말고 들어주면 안 되겠냐? 아버지께서 무슨 염치로 저한테 전화를 해오세요? 저는 들을 말 없으니까 그냥 전화 끊을게요. 미안하다. 그런데 나 얼마 못 살아. 지금 말기 폐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 내가 천벌 받을 짓을 해서 이렇게 된 거 알고 있는데 네 엄마랑 손주들이랑 같이 나 한 번만 보러 와주면 안 될까? 너무 보고 싶다. 처음에는 저나 남편이나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따로 알아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맞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동네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까 말기 암에 걸리게 되면서 슈퍼 아주머니에게 무참히 버려진 것 같다고 했죠. 시아버지는 본인도 버려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것인지 천벌받을 짓 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끝난 사이에 본인이 거길 왜 가냐며 단호히 거절을 하셨고 저희 부부도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끝내 가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더 흐르게 되었고 지난달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인데 장례식은 치러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 고민 끝에 장례식장을 차리게 되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얼마나 잘못 산 것인지 조문객이 친척 외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시아버지께서 30년 이상 시댁 동네에 터를 잡고 사셨는데 동네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주문을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텅 빈 장례식장을 보더니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부부에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슬피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라고. 이게 바로 죽어서도 받는 큰 천벌이 아니겠냐고 하셨죠. 저희 부부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시아버지처럼만 살지 말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아버지가 먼 길을 떠나신 후 저희 가족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고 땅은 주변 농사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빌려주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도 예전보다 더 자주 왕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이렇게만 살면 아주 잘 산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저희 가족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곧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모두들 건강에 좋은 음식 많이 챙겨 드시고 가족과 행복한 6월 보내시길 바랍니다.